안녕하세요.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이승현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국가적 위기라면 지역은 여기에 더해 수도권 쏠림이라고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절대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이민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충북, 대전, 광주, 목포, 제주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프로그램 6번째 시간. 인구 소멸의 위기, 이민 정책도 대안이다. 이번에는 깊이 있는 대담으로 현안을 빠르게 진단해보는 코너죠. 순천향대학교 교수이자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인 임동진 교수와 함께 지역을 살리는 이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진 교수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1990년부터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또 그 이후에 3D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외국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을 보면서 저는 아마도 다른 나라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인데 다른 국가들, 선진 국가들은 이런 이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또 왜 이민자를 받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고요. 여러 국가의 이민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자로서 외국의 그 저출생 고령 사회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에 대부분의 선진국, OECD 국가들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출산율은 1.5 정도 됩니다. 1.5. 그러니까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2.1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출산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고령화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인구가 2.1이 안 되고 출산율이 1.5밖에 안 되게 되면 궁극적으로 인구가 계속 줄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들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은 결국은 뭐냐? 이민자 유입 정책을 통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령화 저출생 문제는 선진국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이민으로 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혼 이민자라든지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기간 4년, 5년 정도 한국에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부족한 인력을 메꾸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이민 정책을 추진했다면, 그거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정주형으로 필요한 숙련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면서 정주하면서 영주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제 생각이고요. 그런 것이 지금 최근에 보면 오늘도 이제 언론에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일본과 독일이 굉장히 숙련 노동자에 대해서 정주, 영주권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은 저출산 문제, 고령 사회 문제를 이런 이민 정책으로 풀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저출산 또는 지역 소멸 문제는 모두의 관심사인데, 사실은 제가 딱히 주장한 것은 아니고 이미 외국에서 이런 지역 소멸 문제를 이민 정책으로 풀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그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에도 아주 우리나라와 흡사합니다. 호주의 1990년대가 되면은 이민자들이 대부분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정주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대도시권, 수도권은 과밀이 되고 그동안에 있던 지방에 있는 도시에 있는 호주에 있는 내국인 청년들이 다시 또 수도권, 대도시로 몰리게 돼요. 자연스럽게 다시 말하면 어떤 정책을 취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대도시권으로 모이게 되고 이민자 또한 대도시권에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시작한 것이 바로 지역 비자 정책입니다. 1990년대부터 호주가 지역 비자 정책을 취했는데요. 호주에서 영주권을 갖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역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이고, 전체 이민자 중에서 지금 현재 한 30% 정도가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했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이제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50%이고요. 외국인 주민은 더 많습니다.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냥 가만 냅두게 되면 이것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국의 사례라고 하는 것이 20년, 30년 전부터 그 문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 주장이라기보다는 이미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뭐 단일 민족 내지는 이제 한국민만 살다가 사실은 다양한 문화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같이 살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갈등도 있고요. 또 생각도 차이도 있고 삶의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선진국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민자들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같은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끼리 살기를 원하거든요.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민자 입장은 어떠냐 그러면 이민자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싶어서 여기에 온 거거든요. 두 가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이민자를 받게 되고 하게 되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민자 불평등 문제라든지 뭐 인식 개선 문제는 많은 선진국에서 제도라든지 인식을 통해서 또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가서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방 소멸의 해법은 이민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그 6번째 순서로 인구 소멸의 위기, 이민 정책도 대안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라남도청 인구정책 이민국 김명신 국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민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신설한 전라남도 인구 청년 이민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명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 이민정책 개발연구소 신선미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신선미입니다. 오늘 그 지역 생존 프로젝트라는 이 프로젝트명이 참 절절하게 다가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미 있는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선미 대표께서는 지금이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을 시기다. 이런 제언 그리고 주장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이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에 제동을 걸 때라고 생각하고 그 정책적 대안으로 이민 정책을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인구 감소가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급격한 이 인구 감소 속도가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인구 변동을 야기시키는 3요소인 출생, 사망, 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출생과 사망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에는 사실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인위적 조절이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지역사회의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 타 지역으로 교육이나 취업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사회적 이동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유입하는 것 또한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민 정책도 사실은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보다 더 지역의 생활 인프라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경제 활력이 더 축소가 되면은 이민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이민 정책을 수립하기란 사실 그것 또한 어렵습니다. 그 이민자 유입에 대한 그 필요성을 인식할 지금이 저는 이제 지역 실정에 맞는 이민 정책을 수립해서 새로운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때다. 라는 거죠. 네. 한국이민정책학회 학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얼마 전에 아산시에서 학술대회가 있었더라고요.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아산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인구 감소가 지역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 이민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논의됐는데 상당히 재밌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아산의 어떤 한 초등학교에는 외국인 자녀랄까요? 외국인 학생들이 85%예요. 네. 85%인데 내국인이 15%가 되다 보니까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교사들이 한국말로 가르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에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각 지역에 보면 다문화 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상당수가, 대다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학생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요. 네. 예, 정상적으로 이제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저런 문제들,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 아산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네, 전라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인구 청년 이민국을 신설했을 때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임동진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구를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되고, 근데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몇백 조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0.72입니다. 1.0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보면은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 뭐냐?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민을 받아들여서 생산 인구가 엄청나게 빠져 있거든요. 우리 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생산 인구가 전체 인구의 63% 차지합니다. 적어도 80% 이상은 생산 인구가 차지해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전라남도는 현재 초고령 사회로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26.4%를 차지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65세 이상 인구가 47만 명이나 됩니다. 이 생산 인구가 이 65세 이상의 초고령사회에 들어있는 이분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비율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지역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도가 가장 큰 문제점이 청년 인구가 매년 8,000명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엊그저께 부산 쪽에서도 부산의 인구가 330만 명인데 6,000명의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도는 현재 인구가 170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8,000명이 좀 청년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 도를 그럼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느냐? 우리 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이민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우리 전라남도의 모든 생산 기반, 농업이라든지 우리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올수업이 되는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민 정책과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김명신 국장님께서 얼마나 수심이 가득하신지를 톤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가라앉아 계시니까 너무 엄중하게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숫자를 다 암기하고 계시는군요. 타 지역의 인구, 유출 인구, 유입 인구까지도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고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선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지역사회 새로운 구성원의 확대 측면에선 저는 이민을 주목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캐나다나 미국과 달리 이민을 통해서 국가가 형성된 나라가 아니고요. 또 이민 정책을 국가 발전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전에 벌써 우리는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 먼저 형성된 배경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이민자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어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오늘 주제인 우리가 그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이 현안이랑 또 이민이라는 이 현상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지역사회는 이민자 유입을 통해서 이민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지역사회는 이민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공론화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민자를 문제 해결의 그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책 입안자들은 반드시 그 이민자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부분을 좀 구체화하고 그것을 명시적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민자들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동안 납세자이고 또 그들이 소비 주체이고 생산자이면서 우리의 경제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경제 활력에 반드시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우리 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주민들이랑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력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사회라는 이 공간 안에서 이민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는 주민과 이민자 모두를 중심에 두고 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두 주체가 서로 협력하면서 또 공동의 새로운 지역 정체성을 형성해 가면서 서로 공동으로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이민자를 지역사회 소중한 구성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민자를 우리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민을 조금 더 주목해서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파트너로 좀 그들을 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주자, 이민자, 유학생 이 부분이 뭐 지자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까지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소에서 국가적인 어떤 관리가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서 보면 좀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2050년이 되면 65세 인구가 우리 사회의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40%가 된다는 것은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료, 연금, 복지 자체가 다 무너진다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기피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또 약간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민자에 대해서 그것을 경험한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은 철저하게 외국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완전히 개방의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포용적인 이민 정책을 적절하게 빨리 해서 지금 말씀드린 고령사회 이런 문제들을 빨리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제 법무부가 기존의 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국가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자세히 보면 어떤 거냐 그러면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10만 명이 필요하다 노동자가 이렇게 해서 이제 10만 명을 입국을 시키면 이 10만 명이 지역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역으로 와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일부 선진국에서 그걸 활용하고 있고, 즉 다시 말하면 특정한 이민자들이 그 지역에 가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 국장님 생각이고 많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이민 정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 이제 외국인 이민자들이 한 5%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분들의 어떤 뭐 목적, 이주 사유, 뭐 국가별로 어떻게 분석이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 체류 외국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250만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장기로 보면 한 180만 명, 단기 뭐 1년 이내 이러면 62만 명인데 크게 보면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한 40만 명. 외국 국적 동포라 그래요, 그죠? 이제 조선족 내지는 제중 동포라 그러는데 84만 명, 뭐 유학생 20만 명, 그다음 결혼 이민자 한 20만 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한 20만 명. 그다음 국적까지 취득한 사람은 13,000명 정도라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영주권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국적 취득의 개념으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외국 사례는 대부분 영주권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단기 있는 사람을 빼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우리 사회가 영주형의 어떤 이민 정책은 아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것이 순환형이 아니고 영주형으로 특히 지역에 가서 살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네. 신선미 대표님께서는 지역 이민정책개발연구소에서 다양한 연구 그리고 지원 활동을 하고 계시죠. 지역 이민 정책은 그 이민 정책이 국가 이민 정책, 지역 이민 정책 이렇게 나누어진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국가 이민 정책도 지역 이민 정책이랑 나란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말하는 지역 이민 정책은 이민자가 국경을 넘어서 지역사회로 들어오면 결국은 각 지역사회로 뿔뿔이 흩어져서 일하고 생활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지역 이민 정책은 오히려 이제 통합 정책에 더 초점을 맞춰진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국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체류 외국인 5%가 지금 어떻게 다 지역으로 가서 생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출입국 외국인 현황 그 2024년 5월 통계에 보면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243만 2,888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17.1%인 한 41만 명이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로 구분이 되어 있는 미등록 외국인이고요. 그러면 이 전체 체류 외국인 중에 단기 체류자와 장기 체류자로 구분해서 단기 체류자가 한 19.7%가 있습니다. 이 단기 체류자는 관광 등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나머지 장기 체류자입니다. 이 장기 체류자는 다시 외국 국적의 동포랑 그다음에 실제로 지역사회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기 거주 외국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외국 국적 동포가 장기 체류자의 한 22.3%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순수 외국인은 결국은 이 등록 외국인인데 140만 9,950명입니다. 이 140만 명 되는 이분들이 유학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하고 취업도 하고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학생이 한 23만 4천,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가 한 17만 명, 그다음에 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 56만 명이 되는데 이 취업 외국인도 자세히 보면은 단순 기능 인력이 한 85.3%입니다. 단순 기능 인력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고용허가제라든가 계절 근로자라든가 또 선원 취업으로 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아까 140만의 그 등록 외국인이 결국은 수도권의 57%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의 57%라면 한 78만 명 정도가 수도권에 있고 나머지가 지금 우리가 이제 지역 소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비수도권의 43%인 62만 8천 명만이 지금 지역에 거주하고 있게 되는 거죠. 2020년 그 OECD 회원국들이 주민 대비 이민자 비율이 한 평균 한 10%입니다. 우리가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보다 조금 더 많은 이민자를 우리가 유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 이민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많은 선진국에서 OECD 네. 국가들이 우리의 2배에 달하는 네, 평균 그런 10%. 네, 네, 이민자들이 맞습니다. 지금 거주를 네. 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데 외국인들의 이민자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역시 마찬가지군요. 네,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군요. 유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합니다. 네. 더 심합니다. 또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을 텐데요.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이 250만 명이고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지역마다 또 편차가 있고 동네마다 좀 달라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온도차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시민분들은 외국인에 대해서 이민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로는 우리 중정리만 해도 고령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농사를 짓고 싶어도 일손이 없어가지고 못 짓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노동 근로자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농사도 짓고 여기 적응도 하면서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들도 부담이 덜 되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고장에는 외국 노동자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례로 뭐 농사일은 기본이고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활력을 갖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없으면 공장 못 돌리죠. 거의 못 돌린다고 해요. 내가 이제 남의 일을 가봐서 알아. 우리 한국인 4명 없고 외국 사람을 내고 댕기는 사람이 있는지 왔는지 그 사람들은 돈 더 벌라고 밥을 싸가지고 오더라고. 그 외국인들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보면은 어떠세요? 마음이 아프지 뭐. 안 됐지 뭐. 똑같은 사람인데 돈 더 벌라고 저렇게 그냥 하나 해서 안 됐지 뭐. 사실 결혼 이민자들이 오면서 아기들도 생기고 할머니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이런 분들이 국적을 취득하는데 사실 문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떤 분들은 12년 동안 있었는데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잘 적응하는 사람들한테는 국적 취득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외국인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또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 일자리도 지금 부족한 마당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범죄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뭐 인식을 개선을 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좀 더 포용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몇 년 전인가요? 이제 미국에 여행을 갔어요.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시골에 갔는데 그게 한국 아르바이트생인지 하여튼 종업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일하러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에. 이거 왜 갔을까요? 미국 사람들이 안 가는 곳에 외국인들이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면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진하는 이민정책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민정책은 내국인 근로자가 우선 내국인 근로자를 못 구하는 지역에 한해서 외국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조선업이라든지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3D, 육체노동과 관련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세대들이, 청년들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업종이 불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년 일자리하고 충돌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어떤 뭐 대도시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유학생을 위한다고 유학생에게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정책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학생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내국인들이 다 하고 나서 모자라는 일자리를 하고 주로 첨단 분야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게 기본 정책인데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더 이제 지원하는 이런 정책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아까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외국인들은 수도권에 모여 살고 대도시에 모여 살아요. 그건 전 세계적인 똑같은 현상이야. 근데 이 사람들에게 지역에서는 어떤 정책을 취해 주냐 하면은 지역으로 가게 되면 베네핏을 줘요. 편익을 줘요. 즉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지방의 대학에 가면은 유학생들이 너 거기서 졸업하고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거기서 살면 영주권 줘. 아니 난 수도권 갈래? 대도시권 갈래? 가. 그러나 그런 혜택은 없어. 라고 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내가 한국에 살고 싶고 정주하고 싶어. 그러면 수도권에 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지역에 있는 정책을 그런 정책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다 소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지역에 가서 좋은 정책이 있다? 그럼 당연히 가기지 않겠어요. 난 한국에 살고 싶다면.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책이 정교화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미 선진국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일부 건설업종이라든지 뭐 이사 이런 쪽에서 보면 대중동표, 조선족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하고 충돌이 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말하자면 내국인하고의 충돌은 거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라남도 지역에서 특정 지역에는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지역도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유입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요. 여기에 이민자들과의 갈등, 뭐 이런 것들도 좀 불거지나요? 연초에 이제 인권 문제 가지고 상당히 좀 대두된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 인권 문제 대두된 지역은 계절 근로자들이 오는 과정에서 고용 허가제를 받고 들어와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계절 근로자로 들어오면서부터 브로커가 개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그 이득을 브로커들이 취하는 과정에서 안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그 사항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우리 도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외국인이 들어오는 이 근로자들도 우리 도민이라는 인식을 우리 도민들한테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우리 도민이다. 동등한 위치에서 문화를 받아들여 줘야 한다. 어려운 것은 뭐냐? 우리 도민들 특히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40, 50세 이상 되는 분들의 이 교육의 문제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다. 백유 민족이다라는 게 엄청난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외국인을 보는 순간 차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들과는 우리는 어떠한 벽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우리보다 열등해라는 그 관념이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교육 속에서 있지 않았냐는 게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런 감정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교 교육도 이런 측면에서 좀 뭔가 좀 바꿔줘야 한다. 국가가 좀 먼저 나서서 외국인, 우리에게 들어오는 근로자들도 우리 국민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강하게 좀 심어줬으면 하는. 그래서 우리 도도 그런 쪽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전라남도 도민이다. 이걸 좀 강조를 시켜서 문화적인 어떤 다양성을 같이 공유를 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였던 건 호주일까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신선미 대표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그 1, 2차 세계대전 병력과 노동력이 좀 필요해가지고 주로 이제 북아프리카 출신들의 이슬람 이민자를 받아들였어요. 그 이민자들 1세대들은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문제가 2세대하고 3세대예요. 왜냐면 나는 여기서 태어났고 프랑스인인데 왜 나 차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세대들은 보통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 1세대들이 고생하고 2세대들이 이제 그 나라에서 영주권과 국적을 갖고 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대도시 주변에 슬럼가를 형성하면서 경제적 차별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제 국가에서 이민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1세대들은 뭐든 합니다. 2세대들이 열심히 하기 위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잘 정착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뭐 미국, 캐나다 다 마찬가지로 알게 모르게 다 차별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류 사회가 있고요. 이 사람들은 마이너리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독일로 이제 광부들하고 이제 간호사들이 갔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사실 이제 된장찌개를 끓여 먹으면 난리가 납니다. 냄새 때문에요. 냄새 나가지고 무슨 시체 썩은 냄새다.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곰탕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그냥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데서 생기는 문화 갈등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대구 같은 경우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그 이슬람 의상 있잖아요. 히잡을 쓰고 학교에 오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심한 경우에는 눈만 보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정할 거냐.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용어가 뭐 다문화든 상호문화든 뭐 다 좋은데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법 체계, 인권 수준에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한국에 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존중해 줄 부분은 있고, 지속적으로 제도도 만들고 인식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사회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제 이민자를 받을 때 지금 현재는 이제 국가에서 받도록 하는 게 돼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이게 대응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을 과연 정말로 고급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지금 선진국에서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이민 정책에 있어서 고급 인력이 들어와서 좋은 사회를 유지해야 될 건데, 우리나라가 펼치는 이민의 사회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데는 동남아라고 보고 있거든요.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인력들이 정말로 고급 인력이 들어올 것이냐, 숙련된 기술자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이민 사회를 떠받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를 많은 분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동남아에서 좋은 인력들이 안 들어올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 도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 도는 어떻게 이민 정책을 해야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현재로서는 우리들이 유학생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겠다. 유학생이 들어오면 그네들의 부모들까지 초청을 해서 그네들 부모들이 우리 사회에 취업을 해서 그 유학생을 학교 다니는 동안에 유학생을 뒤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적게 해주면서 우리 사회에 폭넓게 가라앉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냐. 그렇다면은 계절 근로자라든지 비숙련공들, 이 나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이 나이로 들어오는 이분들의 부모들까지도 들어오게 만들자. 지금 현재 이 나이로 들어오는 분들은 부모들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나이에 들어오는 부모들을 초청을 해서 이분들을 계절 근로자로 활용을 하게 되면 불법 체류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들어오는, 지금 현재 이 나이는 2만여 명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네들의 부모가 들어오면 적어도 5만 명 이상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매년 우리가 들어오는 계절 근로자가 올해 지금 책정된 게 우리 도가 8,500명입니다. 현재 3,500명이 들어와서 계절 근로를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 나이로 들어오는 부모들, 그 다음에 유학생의 부모들이 들어오면은 안정된 사회를 더 만드는 데 더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우리 도는 이민 정책을 일단은 유학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그래서 고급 인력을 유치를 통해서 전라남도의 기본 인프라를 갖춰보자. 현재 이것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이민자를 유치한다. 받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국내에 들어온 유학생들이 우리 한국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좀 정착하기 어려운 점이랄까요? 뭐 그런 게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인구 감소 대응하려면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에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지금 교육부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고, 또 법무부도 그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 기준을 완화하거나 또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는 등 교육부랑 지방자치단체 요구에 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학생들 유입은 굉장히 확대했는데 졸업 후에 이 학생들을 유지하는 방안은 별 대책이 없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외국인 유학생이 정착하기 어려운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유학생이 졸업 후에 지역에 정착하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당초에는 이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졸업 후에 지역에 취업을 하는지 아니면 뭐 거주하는지 영주까지 이어지는지를
정부나 지자체가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취업하고 구직하고 또 정착하는 그 일련의 흐름을 통계로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지금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유학생들이 정착하기에는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졸업 후에 구직, 취업, 거주, 영주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에 굉장히 까다로운 비자 발급 요건이 있고요. 인턴 기회도 부족하고 구직 정보도 접하기 어렵고 고용 기회도 부족하고 유학생 자체의 한국어 능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또 창업 비자도 까다롭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정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요소이고 마지막 하나가 정부가 유학생 정착과 관련돼서 내놓는 그 정책이 비전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법무부가 그 유학생들이 인구 감소 지역에 노인 돌봄이라든가 그다음에 간병을 하면 F2R이라는 그 지역 거주 비자를 발급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양보호사로 있는 경우에 지역의 그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하는 유학생에게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걸 허가를 했거든요. 고비용을 내고 한국에 유학 온 유학생한테 정부가 제시한 비전이 돌봄이라든가 또 간병, 요양보호사라면 이 학생 입장에서는 비전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학생 정책과 관련한 정책들은 볼 수 있으면은 데이터베이스의 정책을 마련하고 또 하나는 친구들의 그 충분한 급여, 또 고용환경 개선, 그리고 개인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개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세 가지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유학생의 정착을 좀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지역 내에서 지금 재학생, 유학생들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 도내에 한 5,400명 정도의 유학생이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는데 이네들이 졸업 후에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도에 정착하게 만들어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비자를 유학 비자에서 지역 특화 비자로 바꿔주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 지역 특화 비자를 갖게 되면은 지역 내에서 거주를 하면서 취업을 하고 또 5년이 되면은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이 비자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들이 법무부에다가 계속해서 지역 특화 비자를 쿼터를 좀 확대해 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외에 뭐 유학생 박람회라든가 이런 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도가 해야 될 것은 지역 내 정착을 좀 더 많이 유지시키고 오랫동안 지역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F2R이라는 지역 특화 비자 쿼터를 우리 도가 많이 받아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실력 있는 유학생들을 지역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을 좀 더 촘촘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에 대해서 언급 잘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잘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는 취업을 연계하고 제천시에 주거 임대를 하기 전까지 4개월 동안 머무르시면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고려인 동포들이 제천시에 이주 정착하기 위해서 모든 연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월부터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여기는 우리 한국말 잘 못 알아듣고 우리 센터장님 아니면 사무실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질문이 있으면 많이 도와줄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또 질문이 많이 있으면은 다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중 그 법무부에서 공고를 해서 선정된 지역에 한해서 사업이 시행되고요. 그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우수 인재 유형과 재동포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 고려인 동포분들이 많이 이제 신청을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직업의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취업 연계가 되셔야지 이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취업 연계가 가장 중요하고, 취업 연계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한국어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1단계는 이민 초기 적응 단계 학습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체계적인 한국어 학습을 중점적으로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한국 문화 또는 한국 사회에 대한 내용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친숙한 소재들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물건 사기라던가 인사하기, 또 자기소개하기, 또 친숙하고 또 사적인 소재들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욕구가 많이 높고 학생들이 열심히 합니다.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мне дается легко, потому что он очень похож с казахским языком. У него такая же грамматика, такое же построение предложения. 저희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적응 프로그램은 제천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으로 고려인 동포분들이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하고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코스로 마련한 특별 교육입니다. 지역 적응 프로그램은 제천시로 이주해 오신 고려인 동포분들을 위한 주요 시설을 지금 안내를 드리고 주요 관광지를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저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전국에서 저희만 운영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정 기준이 되는 분들이 지역에서 정착하면서 일자리도 찾을 수가 있고 일정 기간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가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인데요. 국장님, 여기에 대한 어떤 바람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나요? 일단은 지역 특화 비자를 받게 되면 우리 이민 사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영주권을 획득하는 데는 유리합니다. 어느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데 현재로서는 법무부에서 이 공고를 내서 이 지역 특화 비자가 필요한 지자체를 모집을 합니다. 근데 지자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비자라는 업무 자체가 너무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자는 우리 국가에서 하는 업무고 국방과 국경에 관련된 업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이것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인구 감소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므로써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광역 지자체에서는 비자 문제를 우리 광역 시도지사한테 어느 정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받아들일 때는 비자는 국가 사무다. 근데 왜 지방정부에서까지 이 비자 업무에 대해서 업무 취급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들도 국가가 어느 정도의 포지션은 지방자치단체에 줘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국방의 문제고 국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국경을 지방자치단체한테 줄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연구는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두 교수님께서 앞으로 좀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의 차원에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의 어떤 기대되는 부분 또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한계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그 해법으로서 이민 정책, 이게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텐데, 지역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다면 정부 차원에서 행정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지역 특화 비자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차원에서는 10만 명의 노동력이 필요하면은 10만 명을 그냥 입국을 시키면 돼요. 근데 그 10만 명이 다 대도시권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제발 필요한 인력을 우리한테 올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비자권이든 아니면 추천권이든. 예를 들어서 전남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난 전남에서 대학을 나온다라고 지금 유학생 정책과 맞물려 있는데, 전남에서 대학을 나와서 전남에 있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난 취업하고 나 거기서 살래. 근데 그런 친구에게는 당연히 영주권을 주는 거죠. 입점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도시에 유학생 가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영주권은 안 줘. 줄 수가 없어. 왜? 내국인하고 학생들 경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학생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게 없어요. 지역에 지금 나와 있는 지역대학과 지역 중소업체와 지자체가 서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조율을 해서
연계를 하는 정책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 교육부라든지 교육정책 당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 지역 특화 비자는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에 더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앞으로 이 영주권에 대해서 엄청난 경쟁이 발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 같은 데 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가장 어려운 곳에 있는 지역부터 지역 특화의 쿼터를 늘려주면서 대신 수도권으로 오면 올수록 그것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게, 그렇게 해줘야 실제로 지역 소멸에 있는 지역이 혜택을 보고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기준을 비슷하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도권은 가면 갈수록 몰리고 저 지역에는 사람이 안 몰리게 되는 거죠.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좀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세밀화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된 이민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부는 교육 유학생들, 외국인 근로자, 고용노동부, 이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역 소멸이고 인구 소멸의 문제 이거 해결하려면 체계적이고 선진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거 없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지역 감소,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이민 정책, 뭐 어떤 문화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정책적인, 행정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요. 신선미 대표님께서는 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역사회가 이민자를 통해서 그 해법을 찾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지역사회가 자기 스스로 지역사회의 역량과 또 지역사회의 자원을 자가진단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가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도출된 문제와 한계가 이민정책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보고, 이민정책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가 이민정책으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달라진다라는 청사진을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먼저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인구 감소나 또 이민 정책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협력으로 노력을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 머리를 써서 공무원들끼리 뭘 할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 지역의 자원인 지역의 주민들 모두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내 유일의 인구, 청년, 이민 국장님이십니다. 네, 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우리 도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전남에 들어와서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전남이 안주, 정착을 통해서 인구 붕괴, 절벽도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은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 통해서 들어오시는 외국인 근로자, 이민자분들이 우리 전남도 도민이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문화의 다양성이 꼽히는 그런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민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 마무리는 이민 정책 학회장이신 임동진 교수님께서 좀 해주시죠. 글쎄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인구 위기 상황입니다.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거나 이민을 받아야 되는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민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어떤 이민자를 받을 것이냐가 이제 결국은 이민 정책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일부는 순환으로, 템포럴리로, 임시로 활용을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일부는 우리가 필요한 영주권을 줘서 우리 사회의 기속을 지키고 우리 사회의 국적을 지속하게 하고,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책은 이미 선진국에서 20, 30년 전에 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들이 했던 이민 정책 중에서 시행착오가 있던 거 있잖아요. 비용이 많이 드는, 갈등이 많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민 정책을 한다면 인구 증가, 지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이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민이 이제 왜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 역할이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또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그런 시간이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세계 유일의 단일 민족 국가라는 교육을 대부분 받고 자란 기성세대들인데요. 이제는 다양성, 문화 다양성, 그리고 이민 정책, 그리고 이민자에 대해서도 포용력을 가져야 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6개 지역 MBC가 함께한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그 6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교육이 바뀌어야 나라도 산다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